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왜 더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가 빠르네요. 네. M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예, 똑바르시네요. 네. 어제 제가 갑자기 목소리 이상했잖아요. 네. 오윤혜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 게 어떤 팬분이 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아니 집에 가는 길에 하프타임 되는데 오윤혜 씨가 아닌가요? 이럴 정도로 제 목소리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목이 메이셨어요? 어제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어제 진짜 약간 병든 닭처럼 좀 피곤한 하루였는데 차에서 좀 자다가 일어났더니 권 앵커님을 보자마자 목이 턱 막히는 거예요. 네. 왜 저를 또 갖다 갑자기 목소리가 앞에 방송은 잘 나왔는데 반가워서 그러신 거죠? 아 그렇다고 할 수 아닙니다. 아니,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확실히 잠이 덜 오더라고요. 저는. 왜요? 아니 몸에 열이 많으신가? 아니 직방으로 이렇게 오니까. 네. 직방. 에어컨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MBC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 앵커다우시네요. 네.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맞으셔가지고. 원래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아니 뭐 바로 직접적으로 세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직방만한 단어가 없네. 전달하는 느낌은 직방이 최고긴 하죠. 예. 근데 잠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저 제습기 있잖아요. 네. 제습기를 틀어놓고 조금 더운 게 더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인위적인 바람 같은 거는 좀 잠자는데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번도 습하다는 느낌을 잘 받은 적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동남아처럼 약간 습하고 더우니까 진짜 사우나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드물게 있는 고가의 가전제품이 제습기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습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그런데 장마철에 틀어놓잖아요. 네. 놀라운 양의 물이 빠져요. 맞아요. 네, 놀라운 양의. 그러고 자면 나 오늘 왜 제습기 손절하고 이러지? 뭐, 뽀송뽀송하고. 정말 잠이 잘 와요. 요즘 최신 에어컨들은 기본적으로 제습 기능이 있죠. 에어컨이 옛날 거라서. 아니 근데 아주 옛날 거라서. 에어컨들을 틀고 따로 제습기 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만큼 날씨가 많이 습해지고 정말 습해요. 동남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만한 양의 물이 차요. 그렇죠.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인혜 씨 눈에 뭘 오늘 바르신 겁니까? 저는 매일 하는데 그래요? 오늘 유독 조명 때문에 반짝거리시는 건가? 그러군요. 저는 화장이 딱 5분밖에 안 걸려요. 뭐 말해도 모르시죠. 아이라인 하고 알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라인 그리고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가리고 그다음에 언더펄. 그럼 끝입니다. 네. 눈에 집중하시는군요. 네.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더 깎아볼까요? 아니 뭐 제 의견을 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시구나 했던 겁니다. 분장은 어디 집중을 하십니까? 저요? 분장할 때. 저는 그냥 해주시는 대로 봤습니다. 저는 뭐 딱히 수염? 네. 수염도 관리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헤어 할 때 비어 보이지 않게 위해서 좀 채워달라고 하죠. 왜냐면 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엠장은 수염이 참 이쁘게 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20살 때부터 계속 장착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수염을 깎는데 이상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아주 만지면 그냥 살 같은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바짝. 진짜요? 그게 약간 집착인데. 약간 강박적으로 하시는구나. 근데 그래서 면도기를 2개 써요. 하나는 옛날 아버지들 쓴 한날 그거 정말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아세요, 정말? 네네. 그 무협지 면도 칼이니까 날카롭겠죠. 아니 오윤혜 씨는 그 무협지를 무협지 안 봤죠? 무협지 보면 뭐가 있냐면 칼을 한번 확 휘두르면 이게 아무 흔적이 없다. 목이 쭉 미끄러지면서 피가 팍. 갑자기 목이요? 무협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너무나 칼이 날카로워서 지나가면 이게 그냥 대나무 썰리듯 절단이 돼가지고 그대로 붙어 있다가 툭 미끄러지는 그런 걸 많이. 목이 약간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 면도기 나는 얼마나 날카롭냐면 진짜로 하면 뭐가 느낌이 약간 섬찟해요. 섬찟해가지고 이거 하면 진짜로 농담 아니고 한 10초 후에 피가 싹 배어나요. 그 정도로 날카로워요. 바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깔끔한 느낌이 좋으신가 그래서 보다. 그걸 하고 일반 면도를 다시 깎거든요. 제가 하루에 가장
치장에 시간을 쓰는 게 면도예요. 그거는 면도는 한 깔끔하게. 네. 면도는 하루에 한 몇 시간 하세요? 아니 한 5분은 해요. 아니 그렇게 뭐 하나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어요. 면도에 집착하시거나 아니면 양치에 집착하셔서 하루에 막 5-6번씩 하시는 분들 있고. 저는 면도에. 양치는 안 하시고. 양치는. 근데 예전에 막 면도 날에 씹어서 탁탁탁 뱉고 막 이랬다는 게 그럼 약간 그건 오윤혜 씨가 더 어울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 진짜 칼인가? 그럼요. 이거 뭐 옛날에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도 나오고. 무서운 분들이. 무서운 언니들이 주로 그랬던 거. 맞아요. 네. 오빠들은 안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죠.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날이 많이 더운데 이제 구치소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전직 대통령. 더워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 참 걱정입니다. 에어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살면서 구치소 환경이 이렇게까지 궁금했던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에어컨이 없는 걸 바라서 그렇죠. 아니요. 어떤 환경인지 약간 사진으로 본 적도 없고 뭐 조명은 어떤 색이고 밥은 어떻게 배식을 받고 아닌가? 이렇게 식판으로 다 같이 가서 먹나요? 구내 식당처럼? 아니면 개인으로 배식 받아요? 개인 배식하잖아요. 네. 개인 혼자 어쨌든 먹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 아직 이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훨씬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또 변호사들이 하루 종일 적겨놔가지고 편한 데 있을 거예요. 접견실엔 또 에어컨이 빵빵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뭐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던가. 그런데 오윤혜 씨 화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 짐작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가면 이제 변호사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에어컨 빵빵한 데서 뭐 좋은 거 먹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갈 겁니다. 왜요? 무기징역이라서? 아니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누가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한 6개월 안에 현저히 변호사의 접견도 줄어들 것이고 면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실질 심사 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모인 인파 수부터가 일단 많이 줄었어요. 4,000명을 신고했는데 300명?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300분도 많으신 거 아니에요? 300명은 뭐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줄어든 거에 보이듯이 그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또 비용 문제도 있겠죠. 변호사를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변호사 접견하는데도 돈인데 돈이죠. 돈을 줘야지 변호사들이 올 테니까. 그거 김건희 씨가 안 주고 근데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분도. 장모님이 안 주실 것 같은데. 장모님도 곧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을 것 같은데. 오빠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뭐 가족방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가지고 가족방. 가족이 넣어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돈이 비싸거든요. 그럼 저는 6개월 1년 지나면 현저히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은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부터일 거예요. 게다가 66억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 유출된 경위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단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고 특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유출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것도 수사를 만약 하게 되면 그럼 변호인들 뭐 다 들어가요. 변호인들도 그 특검이 그걸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그걸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 같이 안 일하려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변호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 고객들이 누가 그 변호사실을 쓰겠어요. 압수수색 당해서 자기께 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신뢰도가 일단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 변호인들이. 답답하겠네. 반려묘 11마리 있지만 얘네들이 뭐 면회를 갈 수도 없고 아이도 없고. 걔네들은 지금. 접견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안에 대단히 외로워질 거예요. 정말 외로워져요. 아주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할 거예요. 1년 안에. 근데 이게 사람이 꼭대기에 있다가 나락으로 가면 더 이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대기에 있다 나락으로 가는 것도 나락으로 가는 거지만 그분의 고통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분은 책을 읽을 수가 없는 머리예요. 읽을 수 없는 머리도 있습니까? 아니. 네.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정신 상태일 거예요 아마. 진중하게. 네. 집중력이 딸리나? 쇼츠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책을 진득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연습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술이 없지 갑자기. 술 없죠. 옆에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그 별 내용 없는 대화로 시간을 때우는 분들이거든요. 네. 옆에서 말 받아줄 사람 없지. 굉장히 불행하게 늙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고통스럽죠. 이게 더 고통스러워. 고통의 요요 현상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요요 현상. 그거는 정말 재벌 회장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갔다 다시는 나 여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들어간다는 얘기만 나와도 막 난리가 떠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싫어서. 근데 교도소 갔다 와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뭐냐면 책을 읽을 줄 알고 자기 성찰을 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계획이 있고 이런 조국 같은 분들은 내 보기에는 뭐 물론 덥고 춥고 왜 안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나오는 왜냐면 민주화 운동하다가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성장해서 나오잖아. 맞아요. 많이 보고 아마 책을 몇 권 쓰실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 그 안에서도. 교도소라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망가질 게 없는 분들은 정말 불행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정말 윤석열 씨는 몇 년 안에 대단히 불행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짓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누가 남아있어 그분한테 누가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정말로. 심지어는 그 부인도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진짜 냉정하다. 다 바쳤는데 부인을 위해서 나라 바치고 목숨을 다 바쳤는데. 그 부인이 제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새 부인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근데 집이 좁아서래요. 집이 좁은 건 집이 60평인데 좁아서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화가 나셨죠? 네.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랑 같이 있으니까 좁아 보이겠죠. 싫은 사람 있으면 좁아. 그러면 구속되면 바로 집에 갑자기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집이 넓게 느껴지십니까? 좋게 느껴지십니까? 집이 너무 좋고 대저택 같이 느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대저택. 막 3,000평에 막 잔디밭 있고.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이렇게 과장한다는 거는 자체가 진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제 후배들이 아침에 좀 왜 저녁 방송에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 있냐? 저녁 방송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일찍 나오는 날은 꼭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일찍 나오냐고. 나와서 뭐 하시는데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아니 집에 있거나 나오거나 똑같아요. 사실 뭐냐면 진짜로 기사 보고 전화하고 똑같은데. 이상하게 집에 있는 거죠. 나와서 업무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요? 물론 집에 있는 걸 좋아하죠. 사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모님이? 여보 일하지 마요 막 이런가? 아니 너무 빠르시냐? 그래서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막 간식 계속 넣어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잠깐 쉬러 나오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자전거 타러 나오시고. 저는 나오면 항상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에요 안달. 자전거를 막 빨리 타시는 것도 빨리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지쳐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아예 안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올 수는 없죠 솔직히. 사랑도 지쳐요. 네. 진짜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랑도 약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유호연 씨가 그랬나요? 뭐요? 아닌데 누가 그랬더라? 네. 그 러브버그. 러브버그. 그 휠체어 밀어주는데 한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근데 우리한테 해하진 않잖아요. 러브버그는. 해충은 아니죠. 네. 근데 보기에 징그러울 뿐이지. 네. 윤석열, 김건희는 해하니까 국민들이 좀 괴로웠습니다. 러브버그보다 더 못하다 해서 저한테 러브버그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근데 러버가 너무 떠오르긴 했어요. 네. 너무 붙어 계셔가지고. 휠체어 미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반려묘 11마리 그리고 반려인 한 분께서 만약에 구속이 되시면은 이제 김건희 씨는 60평 집이 좁아서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뭐 주변에 입양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이거 무조건 책임져야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키우십니까? 저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마리인데 좀 받아오시지 그래요. 동물은 죄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갈 데 없다 그러면 11마리를요? 다 받아올 수는 없죠. 그러면. 와, 네. 진짜요? 아, 제가 지금 입양 사업하네. 아니 김건희 씨의 손길이 묻어 있는. 어때요? 그 동물이? 동물은 죄가 없죠. 그건 맞긴 한데 네. 직접. 네.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개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하고 엄청 금이 임장 한 마리? 네. 아니 그걸 왜 무슨 권리로 본인이 그거를 지적을 하세요? 아니 뭐 갈 데 없다 그러면 저처럼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뭐 동물은 다 맞아요. 동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윤혜 씨는 키웁니까? 아니요, 안 키웁니다. 저는 애기들 때문에. 저는 고양이 3마리를 키웠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보낸 다음부터 이게 저도 못 하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동물을 못 저도 키우겠어요. 한 번 겪어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너무 힘들어요. 펠로스 증후군이 오래 갑니다. 저도 예전에 키우던 아이들 보내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상실감이 꽤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동물을. 강아지 키우셨었고. 네. 근데 안 좋아했는데. 네. 이제 아이가 옛날에 어릴 때 원해가지고 그 정드는 게 그게 그럼요. 보통이에요. 같이 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가족인데. 그리고 맞아요. 그 녀석이 제가 이제 그 놈한테는 서열 3위였거든요. 딸, 아내 그리고 이제 제처, 딸, 밥을 이제 제쳐가 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아했던 게 서열은 제가 좀 얕잡아 문호지만 뭐가 좋으냐면 저는 어디 들어가서 앉으면 안 일어나거든요. 그걸 너무 평화로워한대요, 걔들이. 앉고 꼼짝을 안 하고. 그럼 무릎 위에 올라와요? 옆에 딱 앉혀놓고 전 책 보면 한 2-3시간을 가만히 있으니까 왜 얘가 제가 딱 책 보러 방에 톡톡 들어가잖아요. 그럼 따라와요? 쫙쫙쫙 따라와요. 앉으려고. 그게 너무 정이 강해. 장난이죠. 안 하고. 그럼 여기 딱 해서 얘는 지를 귀찮게도 안 하고 맞아. 또 상실감도 안 주고 옆에 고스란히 앉아있는 걸 너무 평화로워한대요. 원래. 그걸 가장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제처는 보면 좀 앉았다 싶으면 뭐 또 일어나가지고 뭐 집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뭐 식사를 하거나 하고 딱 일어나서 딱 내 방을 가면 정말 불이 나게 쫓아와요. 원래 반려동물들이 이건 진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 얘기입니다. 반려동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한대요. 왜냐면 갑자기 움직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랄 일이 없어요. 이 말이 웃겨서 웃은 겁니다. 아니 저 정말 있는 얘기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해가 아닙니다. 한 말은 없는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그 강아지 고양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착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동이 느리니까 아이들이 놀랄 일이 없고 좀 안정적인 느낌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할 말은 없네. 원리는 똑같아요.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이어서 이거를. 사실 맞다. 그렇다 그래요. 공감이라고. 완전히 그 안정감을 너무 좋아해서 그 녀석이 제가 서열 3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어떤 강한 애정을 보였었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과 어떤 소유욕으로 접근하는 건 좀 다른데. 근데 진짜 11마리는 좀 심각하죠. 이게 강아지 고양이 다 합쳐가지고 꽤 되잖아요. 11마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순방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요. 저는 항상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한 마리씩 키우는데도 저는 여행을 못 가거든요. 외박도 안 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매번 그렇게 순방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케어했을까라는 생각에. 그게 M장 말씀하신 게 제가 또 안 키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상실감도 있지만 당시에 그 녀석을 키울 때 어딜 가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뭐 누구한테 갑자기 막 그래서 이제 봐주시는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주기적으로 쓰긴 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편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여행 가도 여행 간 것 같지 않고 11마리는 약간 애정의 한도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키우시는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데 그냥 일생을 다 바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소유욕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 좀 아직 의구심이 좀 있어요. M장 입양 신청하세요 빨리. 아니, 예전에 제가 이제 고깃집 했었는데 오피스텔 1층에 고깃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층에서 한 뭐 20대 청년분이신 것 같은데 고양이를 20마리를 넘게 그거는 약간 키우다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약간 애니멀 호더라고 하거든요. 동물을 그냥 보이면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케어는 안 하고. 케어는 안 하고 방치하다 버리고 갔는데 그건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했더니 그 소방서에서 왔는데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대요. 건드렸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큰 케이지에 그냥 그 아이들을 다 담아놓고선 그냥 간 거예요. 20마리를요? 네, 소방관분들도 어쩔 수가 없대. 그걸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몇 마리는 압사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고양이들이어가지고 고양이 동물 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다 입양 보냈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 훌륭하죠. 그러면 요번에도 하여튼 11마리를 아니 뭐 정말 데려갈 데가 없다면 저라도 데려오고 싶어요. 동물들은 정말 죄가 없으니까. 주인 잘못 만난 게 동물 잘못입니까? 그래서 휴가는 가십니까 올해? 아유, 저 못 간 지가 수년이 됐는데 올해는 돈 버느라고. 돈떡이 올라서. 돈떡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무조건 그렇게 지으시더라고요. 일이 많다면 돈 버시느라 좋겠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돈 안 줘봐야 그렇게 일을 하나. 그죠? 안 하죠. 아니, 맞죠? 직장인들이 왜 휴가를 좋아하는데요? 돈 나오고 놀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그런데 거지. 우리는 휴가가 싫죠. 돈 안 나와봐요. 직장인들 휴가 안 가요. 그러겠네요. 저희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왜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가시거든요, 휴가.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디는 못 가고 그냥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진짜 이번에도요? 네. 집에서 뭐 합니까? 저 집에서 독서하고. 그리고요. 뭐 밀린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보고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확언하건데 앵커님보다 100배 잘 놉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고 놀까? 저도 취미가 많으니까요. 얘를 제일 좋아하는 거 바이크 타는 거. 바이크 타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는 못 탄다 그랬죠?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 탑니다. 쫄쫄이 입어요? 쫄쫄이 입을 때도 있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타니까. 혼자 탈 때 입는 거지. 둘이 탈 때. 그걸 둘이 탈 때 어떻게 입어요? 민망해서. 아니 여럿이 타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갇혀 입고 타시니까. 저도 입긴 입습니다 사실. 그래요? 올여름은 사실 너무 더워서 집이 제일 시원하다 느껴져요 사실은. 여행 가봤자 좀 가까운 나라들도 지금 계속 덥잖아요. 그래도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얼마나 좋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크로비스타 좁다 그랬는데 그게 60평이라면서요? 네, 60평이에요. 저는 이 김건희 씨가 관저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약간 왕비병에 걸리셨나? 60평이 좁다고 했는데 이제 미운 사람이 같이 있으면 또 좁게 느껴질 수 있다. 60평. 우리 집은 대궐. 근데 아침에 빨리 출근하시고. 그거는 일이 좋아서. 네, 일이 너무 좋아서. 네. 집에 가고 싶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집 생각만 하고. 집 생각. 아내 생각하면 웃음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가끔 눈물도 나고. 제 아내분 곧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전화로 퇴근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테이블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국장님 테이블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일까요?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집 생각나네.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집착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에어컨 안 나오나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좀 잘 풀고 사세요. 전 정말 행복해요. 네. 그 우리 건국장님 집에서 나오듯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일로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진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막 진짜 대통령 사실 그분은 국무회의에 원래 정식 참석 자격이 있지도 않거든요. 않는데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 관상이 과학이다. 생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 심술 맞고 너무 약간 너무 못됐고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TK나 뭐 어느 지역의 시민분들이든 이건 자존심 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쁜 짓 뻔뻔한 짓 염치 없는 짓 했는데 무조건 나가면 찍어준다? 이런 거 이제 바뀌어야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관상이 과학이다. 네. 아니, 일단 보는 사람들 마음이 그분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MBC 또 기자님이셨고 선배셨고. 근데 이제 그 옛날 과거에 그분이 지금 같지 않을 때, 그때는 제가 그분에 대한 그래도 어떤 약간 인간적인 정리상 많은 비판은 안 했어요. 사실 뭐 구체적인. 네네. 그런데 이 생각은 들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한 20, 30년 전에 제가 이제 젊은 기자 때 그때는 인상이 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근데 바뀌신 거죠. 바뀐 인상이 거죠. 좀. 그때는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내 인상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때는 굉장히 대화도 되고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은 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안 되죠. 뭐 인상 부분은 뭐 제가 따로 비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를 굉장히 자기 자신이 자꾸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왜냐하면 그냥 하면 자기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메타인지를 자꾸 해버릇해야지.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원래 저분은 저렇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이 많이 변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작은 한 걸음이 방향이 달라지고 그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요 작은 한 걸음이 가는 방향이 옳은가를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데 뭔가 그분도 어떤 순간에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본인도 몰랐던 뭐가 나왔던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었던 뭐가 나왔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또 되게 느낀 게 이낙연 전 총리예요. 기자 시절부터 잘 알던 분이에요, 아주. 그래요? 그럼요. 아주 점잖고. 그리고 또 DJ 당시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것도 역시 욕심이라고 보는데 욕심 때문에 욕심과 감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한 발을 디뎠는데 그 한 발을 합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발을 글로 가는 거예요. 보통 저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발을 가면 못 돌아와요. 이제 세 발을 가면 못 돌아와요. 그때부터는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속마음을 모르지만 세 발을 가서 못 돌아올 지경이 되면 이제 그리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 말을 안 듣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세 발을 가면. 한 발을 갔을 때 멈출 수가 있고 두 발을 갔을 때 애를 쓰면 멈출 수가 있는데 세 발짝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되면 자기 인식을 안 해요. 보통 제 주변에 관찰을 해보면 자기 인식을 하면 괴롭거든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지? 내가 왜 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냐. 그걸 자기가 합리화시키려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왜 저러지 하는 걸 모를 정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느끼셨잖아요.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 많이 그분이 근데 가장 단시간 내에 많이 맞아요. 짧은 시간에 많이 변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하시던 분들이 정치권으로 갔을 때 이 시민분들은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할 땐 안 그랬는데 정치하고 나서 얼굴 이 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험악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몇 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궁금해요. 원래 있었던 면이 드러나는 건지. 아니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바뀌는 거라고 봐요. 생각도 바뀌고. 그럼 우리 앵커님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면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뀔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늘 돌아보려고 그러죠. 내 이 걸음이 제대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전 많이 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정말 면밀히 돌아봅니다. 주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택하기 위해서
곰곰이 돌아봅니다. 챗 GPT한테도 좀 물어보고. 챗 GPT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요즘 챗 GPT가 막 오윤의 방송에 대해서 막 설명해 막 팩폭 장난 아니더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알려줄 겁니다. 물어봐야겠네. 방향을. 권순표 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해 줍니다. 그래요? 네.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같지만이라뇨.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지만이라뇨.